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경제적인 큰 핍박과 이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사단의 이 업무가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계 방도를 완전히 끊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이제 만들려는 최후의 수단이 이제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압박해 올 것인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사단이 준비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6절에 보시면 이 저가 할 때 이 저는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이 개신교 미국이 이제 이 표를 이제 강제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는 우리가 다 연구했다시피 이 표는 짐승의 표, 곧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일요일날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생계 방도를 끊어버리게 할 것이라는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2절과 4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된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이랑 다니엘서 이 11장 42절과 43절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보시면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이제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일요일 법령과 이제 짐승의 표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미국은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 북방왕의 자리를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일곱째 왕인 로마 법왕권이 이제 이 땅에서 이
7번째 북방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이제 북방왕인 로마 법왕권과 미국이 이제 연합을 해서, 미국은 그 보좌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이 리비아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쿠스 사람은 부자를 이제 표상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자기 손 아래 이제 장악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과 다니엘서 11장 41절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핍박과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과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의거해서 볼 때, 사단은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이 법왕권의 권한 하에 두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이제 시종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제적인 경제 상황과 이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하며, 사단의 모든 기만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전진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날 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 소문은 앞으로 미국과 전 세계가 큰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이 말들을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재난과 이 천재지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이 비양심적인 정치가들과 금융가들의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이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비양심적인 정치가들과 그리고 이 금융가들에 의해서 파탄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이 하루에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0억 불 이상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 헨리 패킷이라는 한 경제학자는 이 사실을 이 학자가 폭로를 했는데, 이 원금도 아니고 하루 이자가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는 이 변호사 출신인 이 찰리 콜린스라는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미국이 원금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이 예측은 모든 학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국이 속빈 강정이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아서 허덕이는 나라라는 이 사실에 세계는 참으로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만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 정치인들의 무능과 경제적 실패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국만의 실정이 아니고 온 세상 열국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갚을 수가 없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일례로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의하면 (2010년도) 이거는 기준인데 국가의 채무의 빚이 이제 40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3년도니까 이 빚이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빚이 400조 원 이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이 보증을 한 민간과 그리고 지방정부의 그 빚을 포함하면 1400조 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OECD 이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정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이 선진국이라는 모든 나라의 실상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이 선진국이라는 모든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다 그런 처지들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온 세상이 다 빚더미에 있고 빚을 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장본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고 빚을 진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 모든 나라가 세계적인 몇몇 은행에 빚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미국이 그 은행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이 어디서 그런 부를 얻었고 무슨 방법으로 그런 부를 창출하며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참으로 깊이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금덩어리를 은행에다가 쏟아 부어 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분명히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이 찬란한 물질 문화와 이 풍요로움이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허상이며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는 위기감을 오늘날 모두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이 허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미국과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파탄은 곧 세계적 경제 파탄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OECD 선진국 20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열국들은 미국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열국들이 오히려 이 미국의 경제를 돕는 것은 그들이 우선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곧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함께 자멸하는 정말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을 위시한 세계 모든 나라가 누리는 물질 문명의 화려함과 이 풍요로움은 모두가 다 실제가 아닌 허상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믿지 못할 사실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미국 연방은행은 미국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방은행은 미국의 소유가 아닙니다. 미국은 개인 은행에 이자를 주고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그 유명한 IMF 은행도 미국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세계중앙은행도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이 명목상으로는 정부 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은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몇몇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의 금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기준치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을 기준치로 해서 화폐를 발행한다는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은 이제 유수한 세계의 몇몇 은행가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이고 사단의 업무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3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단이 이 경제력을 장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법왕권을 통해서 이 경제를 하나로 이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몇몇 그 엄흉하고 돈밖에 모르는 금융과의 전략에 따라서 이 세계 통화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통화량의 조정은 이 몇몇 금융과의 전략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는데 통화량이 늘고 줄어드는 방향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는 출렁이고 그리고 사업가들은 이것에 따라서 웃고 우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적당히 조절함으로 세계의 재물과 이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거대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전략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따라 통화량을 늘립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즉 돈을 늘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은행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많은 돈을 융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흥청망청 이제 늘리게 됩니다. 사업을 막 벌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과소비 현상이 조성이 되고, 전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불필요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금융 전략가들에 의해서 이 통화량이 감축이 되면, 즉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또 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돈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이제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돈이 귀하게 되다 보니까 제때 원금을 갚지 못하고, 원금은 물론 또 이자도 갚기가 이제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부동산 담보물을 매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각해서 은행 돈을 갚도록 강요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될 때마다 이 금융 전략가의 전략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이 금과 은 이 부하들이 이렇게 해서 은행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애굽의 모든 금, 은 부하들을 북방왕의 수중으로 모아드립니다. 그 결과로 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풍성하게 이 물질 문화의 이기를 누려본 사람들은 궁핍과 가난을 이제 죽음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인륜과 도덕이 이제 상실해 버린 세상이 되고, 폭력과 그리고 강력 범죄들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 IMF 사태를 기억하실 것인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업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부지런하고 전략 정신이 강한 이 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에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한국 등이 이 아시아의 용들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경제적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시아인들에게 이 유수한 세계 은행들은 많은 차관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사단의 계획된 일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는 습관과 편리하게 사는 습관에 익숙하게 되었을 즈음에 세계 은행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이제 인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소비는 극대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차관은 이제 더 이상 얻어 쓸 수가 없게 되고, 이자는 갚아야 하는 이런 이중고가 닥쳤을 때 갑자기 위기가 도둑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IMF 시대인데요. 한국은 IMF 시대를 경험해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녀자들의 손가락에서 이제 금반지를 모아서 국제은행의 창고로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도 극심한 곤란 중에 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부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IMF 은행과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경제 위기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그 나라의 경제권을 통제하는 권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국가적인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은행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리도록 강요해서 작은 은행들을 통폐합시킨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수요가 많으면 관리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규칙과 질서를 따르는 협약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 은행의 자율권을 지능적으로 빼앗고 세계은행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소유의 은행들을 자연스럽게 세계은행의 지점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에 의해서 이 한국도 예외 없이 한두 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그 은행들의 주주들이 외국인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은행들의 자산 중에서 이 80% 이상이 외국인들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은행들이 망하지 않고 건재하고 그대로 이 IMF 사태가 왔을 때도 은행들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은행들이 이 대한민국의 은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력은 몇몇 개인 소유의 은행들과 금융가들의 이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도 하루에 이 10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이 개인 은행에게 갚아야 하고 원금은 갚을 생각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 미국 정치가들이 이들 경제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에 취약한 정치가들은 경제력을 가진 이 은행들의 이 도움이 없이는 은행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양심적인 정치가들은 이처럼 개인 은행들과 이 금융가들의 횡포를 알고서 금융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정치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깨닫고 개혁을 해보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이런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더, 그리고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이분들이 이 미국의 불합리한 금융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던 이 비운의 대통령들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미국 정치를 풍미했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 금융개혁의 이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역시나 이 재임 중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통령을 죽인 모든 암살자들의 배후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왜 정확한 배후를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세력과 그리고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의 돈들은 모두 다 어디에 모여 있는가 라는 문제와 그리고 세계의 모든 보화와 돈은 몇몇 세계 은행들이 관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과 금융가들이 법안권의 하속인들이라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11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세계 금융을 통제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 생활 필수품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가능성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금융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이 사단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까지도 통제를 해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생각한 또 하나의 이 아이디어는 이 금과 은, 즉 돈을 통제하는 것과 함께 생활 필수품들을 통제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금, 은, 보화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시종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사단이 생각하고 계획해 왔던 것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먹는 것과 약간의 그 필요한 물건들만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관장해서 이제 매매 권리를 독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각종 세계 경제 협약 기구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보호무역 철폐를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만들어 놓고 이 상호 국가 간에 약속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에 많이 익은 여러 가지 국제경제협약단체들을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트라든지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프타, 북미 경제 협약기구입니다. 그리고 APEC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 협약기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OECD, 이것은 유럽 경제 협약기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WTO, 국제무역통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OECD,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경제협약 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가장 이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석유, 기타 모든 공산품들이 이 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세계는 이제는 이런 경제협약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협약단체들의 법률과 그리고 규칙과 조항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경제협약단체들의 법률, 규칙, 조항들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제에 뛰어난 감각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경제인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좋은 취지의 조항들과 그리고 법규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만드는 법규 내용들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소비자들 편에 유리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국제협약기구와 거대한 다국적 곡물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까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법규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 간의 이 무역 통상이 자신들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도록 계산되어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협약기구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로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약기구의 이 필요성을 알고 있는 금융가들과 이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이 법률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익과 그리고 취지에 부합되는 국제협의문과 그리고 법조항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유능한 정치가들에게 국제경제협약기구의 필요성을 제창하게 만들고 그 취지를 참으로 근사하고 멋지게 발표하게 합니다. 그 뒤에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협약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나라들의 동의를 이제 얻게 되면
드디어 이 회원국들을 소집해서 경제협약기구를 이제 창설하게 되는데, 이때 앞장서는 나라들은 언제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그렇게 앞장을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미 철저하게 경제인들의 이 하수인이 되어 버렸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가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참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경제 협약기구들은 언제나 이 선진국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조항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협약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개발도상국들과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의 권고를 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경제협약기구의 이 정관과 그리고 법규들은 최소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이 특수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법조문을 전부 읽어보는 정치가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회의에 참석한 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간략하게 만든 그 취지문 정도만 읽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신뢰하는 이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손을 들어서 이제 동의하는 것이 국제회의의 관례이며 현실입니다. 이런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모이는 각 나라 정상들의 일정을 보면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정상회담과 그리고 리셉션, 관광, 골프, 사진 촬영 등 이 바쁜 일정에서 그들이 이런 법조문을 모두 읽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몇몇 금융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조항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만들어진 협약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큰 권세를 가진 이 기구로서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기구와 법을 탄생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적인 국제협약기구의 이 권세와 이익은 이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법조항들 속에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지만 모든 나라의 경제는 꼼짝없이 이들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이 협약에 회원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무역상에서 무역을 할 때 엄청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실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르게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국제경제협약기구에 가입함으로 정말 너무나 손실을 가져온 한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약이나 예를 들면 이 쇠고기 협약과 같이 독소 조항을 몰랐거나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고기 협약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통과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독소 조항이 숨겨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잘못된 조항이라도 한번 변경되면 변경하기란 약소국들 편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협약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사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무역상들로 하여금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시종이 되어버린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재나 간섭을 가하게 되면 이 WTO, 즉 국제무역협약기구에 대해서 협약기구에게 제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조차도 사단은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가공할 압력을 이제 가할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이제 17절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사단의 이 음모에 대해서 사단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준비해 왔는지를 계속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